땅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한다. (140여 년) 전 국토의 깊고 얕은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자 했던 한 사내의 꿈. 그것은 한 장의 지도로 남겨졌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것은 이 지도라는 형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왔던 걸까요? 지도는 단순히 땅의 모습이나 지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담겨있는 이 갖가지의 정보들을 종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가 얼마나 활용하기 좋은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 속에 담긴 정보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로 꼽히는 이 대동여 지도는 매우 특별한 지도입니다. 이전 지도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도 사용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체계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통한 네트워크의 완성,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묻혀 있었던 대동여 지도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 학사라고 하는 이 책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지도의 이 발달 과정을 집대성해 놓은 현존 최고의 지도 역사서입니다. 지난 1980년대부터 발간하기 시작해서 모두 8권의 시리즈가 나올 예정인데요. 바로 이 책 속에 대동여 지도가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의 이 전통 지도들 중에서 지도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도일 뿐만 아니라 또 목판본 지도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면서도 품격을 갖춘 지도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대동여 지도란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대동여 지도를 실제 보신 분 또한 거의 없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 대동여 지도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이 대동여 지도의 실제 모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동여 지도는 모두 10여 본. 그 중에서도 성신여대 소장본이 보물 850호로 지정돼 있다. 상태가 가장 양호할 뿐 아니라 지도 일부에 색을 칠한 것이 조화를 이루어 예술적 가치도 높기 때문이다. 대동여 지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철종 12년인 1861년,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우리가 흔히 봐오던 한 장짜리 지도들과는 달리 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로 20cm, 세로 30cm의 종이를 옆으로 길게 이어붙여 놨는데 이 같은 책이 22권 모여 하나의 지도를 이루게 된다. 대동여 지도는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19판으로 나누어서 만든 분첩, 절첩식 지도입니다. 여기서 분첩이라고 한 것은 전국 29층 중에 한 층을 하나의 첩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절첩이라고 했을 때 절첩은 동서 19판을 접어서 마치 어코디언식으로 접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첩, 절첩식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기호 대동여 지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려놓은 전국 지도인데 만약 이것을 한 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크기가 워낙 커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다. 때문에 떼어놓으면 분리도가 되지만 합하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동여 지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진본과 똑같이 만든 영인본을 가지고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바닥에 펼쳐진 지도책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한반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22권의 지도책을 모두 붙이자 엄청난 크기의 전국 지도가 완성됐다. 대동여 지도는 22첩으로 된 지도를 남북으로 펼쳐 이으면 남북 6.6m, 동서 4.2m에 달하는 거대한 지도가 돼서 3층 정도 높이의 벽이 있어야 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동여 지도는 목판 지도로서도 가장 크고 또 아름다운 지도로 유명합니다. 지도가 커짐에 따라서 그 안에 담긴 내용 또한 매우 상세하고 풍부하고 그 어느 지도보다도 정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거대한 지도 속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산맥이다. 산봉우리를 각각 떼어서 그리지 않고 줄기와 줄기를 이어서 마치 하나의 구조물처럼 표현하고 있다. 땅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동일시했던 당시 사람들의 국토관이 반영된 결과다. 산맥은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뼈대이며 그 사이사이를 흐르는 강물은 혈맥이라고 봤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두대간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인데, 백두산에서 시작된 국토의 큰 흐름이 남북을 관통해 마치 척추처럼 한반도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대동여 지도 속에 나타난 산봉우리는 모두 3,000여 개.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면서도 각각의 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또한 놓치지 않았다.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백두산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그렸다. 백두란 이름을 연상시키려는 듯 흰 봉우리를 강조하고 있다. 함경북도 명주군에 위치한 칠보산, 마치 보석을 박아놓은 듯이 보인다. 금강산은 무수한 봉우리를 표현해 12,000봉의 이미지를 살리고 있다. 다섯 개의 봉우리를 의도적으로 과장한 오대산.
서울의 삼각산 역시 세 개의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공주 계룡산은 마치 용이 들어누운 것 같은 모습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살아있는 산의 이미지를 지도 속에 옮겨놓은 것이다. 대동여 지도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도로에 대한 표현이다. 모든 도로가 마치 고속도로를 연상시키듯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실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달리 도로를 왜곡해서 표현한 까닭은 물길과의 구별을 위해서다. 도로는 직선으로, 물길은 곡선으로 나타냄으로써 한 가지 색깔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목판 인쇄지도의 단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이전 지도들과 대동여 지도를 구별지어주는 가장 큰 특징은 기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모두 22개의 기호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모든 지도에서 당연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지만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에선 대동여 지도가 최초였다. 구체적인 활용의 예를 살펴보면 영화를 표시하는 이 기호는 병영 등의 군형을, 읍치는 오늘날의 시청이나 군청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군사기지를 나타내는 진보나 역참, 봉수 등 다양한 기호가 사용됐는데 이전과 달리 글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지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도가 현대화될수록 또는 근대적이 될수록 글씨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호화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여 지도에서는 이런 현대식 지도처럼 표로 또는 기호로 축약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대 지도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0여 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현대 지도 못지않은 아이디어가 활용된 지도. 대동여 지도는 크기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당대 최고의 지도였다. 먼저 이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사진으로 볼 때 이렇게 큰 지도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핏 보기에 이 요즘의 지도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근차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더 보기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한 가지 색으로만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맥과 도로 또 물길의 구별이 확연하니까 말입니다. 자, 이 모두 펼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지도지만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떼어서 접으면은 또 이렇게 작아지니까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다니기도 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런 휴대성이 이 대동여 지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여행을 하거나 또 물건을 운반할 때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려면은 길이나 또 운송로에 대한 그 정보가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자, 대동여 지도 얼마나 정확하고 또 실용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길을 찾을 때다. 고지도를 연구하는 이상태 선생과 함께 대동여 지도의 도로망을 확인해봤다. 직선으로 표현된 도로들은 지도상에선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길이거나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는 길이라 훨씬 더 멀 수도 있다. 도로의 길이만 가지고는 실제 거리를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동여 지도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도로 위 심리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방점들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산악 지역의 경우엔 주로 조밀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좁은 곳은 1.5cm에 불과했다. 찍히는 거죠. 입체감 있게 같은 심리를 이렇게 표시로 그렇다면 넓은 곳은 얼마나 될까? 2.5cm, 주로 평야지대에서 확인된 수치다. 산악 지역에는 조밀하고 그 평지에는 그 조금 넓게 찍혀 있는데 그거는 그 산악 지역에는 그 고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심리지만 그거를 그 평면으로 그 나타났을 경우에는 좀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산악 지역을 조밀하게 찍음으로 인해서 여기는 그 고개도 있고 그렇다는 걸 그 나타낸 것이고 평지에는 넓게 그 표시함으로 인해서 심리가 이게 평탄한 길이다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 지도이면서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그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방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두 지점 간의 거리를 파악하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가능케 한다. 써놨어요. 이게 이제 뭐 안산까지 이것은 모든 도로망이 서울만을 중심으로 표기되던 이전 지도에선 발견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다. 서울 중심으로 요거는 그냥 그 저기 경기도 지도라고. 1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하루 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안성이 있는데 안성은 그 2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안성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이거 적어놨습니다. 여기. 조금 더 후대에 만들어진 지도들에선 이전보단 발전된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 지도는 옆에 따로 표를 만들어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자리에 두 지점 간의 거리를 표시해뒀다. 이 표를 활용할 경우 거리는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동여지도의 도로 표기 방법이 왜 탁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전에 그 지도들은 서울까지 그 얼마라고 그렇게 그 적어놨거든요. 하루 거리다, 뭐 반일 거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한 그 몇 리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대동여지도는 눈금만 이렇게 재면은 10리다, 뭐 80리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도록 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그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조선시대 물길은 도로 못지않게 중요한 교통로였다. 때문에 대동여지도 상에도 물줄기들이 매우 상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이 있다. 물줄기가 어떤 지점에선 두 줄기로 또 다른 곳에선 한 줄기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차이는 무엇일까? 쌍산과 단산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영광이죠. 옛날에 관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마을 옆을 흐르고 있는 강은 낙동강의 본류다. 계곡을 안을 흐르는 게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이용하지 않고선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강폭이 넓은 편이다. 그러나 이 지점을 기준으로 상류 쪽은 강의 깊이가 급격히 얕아져서 돛단배는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조선시대 영남지방에 곡물을 실어 나르던 조운선들의 종착지가 이 지점에 있었다고 한다. 경상도 남쪽의 곡물을 바다를 통해 가지고 한양으로 수송하던 거를 해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낙동강 배편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 상주 우리 고장까지 실어 올라왔습니다. 저까지 이르러서는 저 다리를 건너서 이 앞산을 넘어가지고 큰 길을 따라가지고 계속 이 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문경 세제를 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까지 가가지고 충주에서는 이제 배편으로 한성까지 이제 수송이 됐는데요.
저기서 보이는 저 내를 따라 결국 올라오다가 대동여지도에서 쌍선으로 표시된 물길은 돛단배를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인 동시에 강을 건너기 위해선 배를 타야만 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한양으로 가려면 육로를 이용해 문경세제를 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여기나 이렇게 삼각형을 이변으로 그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기. 나루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유곡동. 도로로 변해버린 이곳은 조선시대 문경세제를 오가던 여행자들에게 말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알선하던 역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공덕비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대동여지도인 유곡역의 위치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때문에 대동여지도만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물류 운반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곡물을 싣고 동네에서 출발한 조은선은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게 된다. 물줄기가 단선으로 바뀌는 문경에 다다르면 유곡역에서 교통편을 마련하고 육로를 따라 문경세제를 넘는다. 다시 충주에서 배를 갈아타면 쌍선으로 표시된 물길은 곧장 한양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대동여지도엔 당시의 교통, 물류 정보가 완벽하게 담겨 있어 매우 실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 제작된 지도들과 비교할 때 대동여지도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까? 대동여지도를 현대지도와 동일한 크기로 축소해서 그 외곽선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남해안과 서해안 지방에선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북부 지역으로 가면서 오차가 발생했는데 주로 산악 지형에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표현됐음을 알 수 있다. 국립지리원의 100만 분의 1 지도에서 해안선을 추출해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이 지금 중부와 남부 지방 쪽은 거의 일치를 하고 북한 쪽에는 조금 이제 과장돼서 표현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고지도로 봐서는 상당히 정확한 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서울의 모습이다. 하천 매립 등으로 일부 지형이 변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동여지도의 정확성은 1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고지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정확하면서도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대동여지도는 당시 조선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곡선이 물길, 즉 강이고요. 또 이 도로들은 아주 이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칠해 놓으니까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자, 그럼 제가 이 개성에서부터 파주까지의 거리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개성에서부터 파주까지의 이 길에 이렇게 방점이 7개가 찍혀 있으니까 거리는 70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임진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물길은 이렇게 쌍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배를 타고 건너야겠군요. 자, 도로의 방점이나 물길, 이런 몇 가지의 간단한 원칙들만 이해할 수 있다면 저같이 지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대동여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즘 사람들이 그 원리는 잘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 지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나 운송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대동여 지도는 국토 전체의 도로와 물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시 조선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한 장의 지도로 완성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지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줄 알았던 김정호.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가는 차량들로 붐비는 중림동 로터리. 몇 해 전 이곳에 김정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곳에 비석을 세운 까닭은 현재까지 김정호에 대해 밝혀진 유일한 단서가 이 일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분의 출생이라든지 그분의 생물연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에 조선 광문에서 고산자 선생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결과 그래도 이 약현, 즉 중림동 일대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호 개인에 대해서는 지도 제작자였다는 사실 외엔 전해지는 바가 없다. 이 때문에 그를 둘러싼 과장된 소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진실처럼 전해져 오기도 했다. 당대에 김정호에 대해 적은 유일한 기록은 이향견문록이란 책이다. 이 책엔 김정호가 만든 지도가 매우 훌륭했다는 간단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다만 중인 이하 사람들의 업적만을 싣고 있는 이 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김정호의 신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중인이나 또는 일반 평민들 중에서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어서 그들의 업적이 잊혀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 이향견문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본다면은 김정호 선생도 양반 신분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김정호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일제 때 간행된 조선어 독본을 통해서였다. 이 책엔 김정호가 나라에 정확한 지도가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혼자서 백두산을 8차례나 오르고 전국을 수없이 답사하며 조사한 결과 대동여 지도를 완성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을 나라를 위해 쓰고자 대원군에게 가져갔지만 지도가 너무 상세해서 국가의 기밀이 다른 나라로 새나갈 것을 염려한 대원군에 의해 옥에 갇혔고 결국 옥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대동여지도 목판은 모두 압수돼 불태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90년대 초반까지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초 국립박물관 수장고에서 여러 매의 목판이 발견되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대동여지도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목판을 두고 정밀조사가 실시됐다. 수장고에서 발견된 목판은 모두 11매. 하나의 목판엔 앞과 뒤 각각 2면씩 총 4개의 면이 새겨져 있다. 확인 결과 이 목판은 대동여지도 인쇄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흥선대원군이 대동여지도 목판을 불태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저희 박물관에서 그 조사 결과 현존하는 그 11장의 목판이 전부 김정호가 직접 반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김정호가 옥사했고 김정호가 판각한 대동여지도 목판이 불태워졌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판의 존재는 대동여지도가 압수, 소각된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김정호의 옥사설 또한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는 단서다. 이향 견문록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책에선 김정호의 죽음을 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만약 옥사했다면 물고라고 적어야 옳다. 또한 대원군 집정기에 쓴 이 기록 속에서 저자는 자신이 대동여지도를 한부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김정호가 처벌을 받았다면 결코 적지 않았을 내용이다. 결국 조선어 독본의 내용은 대원군을 우매한 지배자로 묘사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일본의 역사 왜곡이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김정호의 작품은 대동여지도 하나만이 아니다. 제작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수선전도는 역시 목판으로 만든 서울지도인데 현존하는 가장 큰 서울지도일 뿐 아니라 서울을 담은 목판 지도들 중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대동여지도 못지않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업적이 지리지의 편찬이다. 지리지는 국토의 정보를 집대성해 놓은 일종의 지리 백과사전인데 김정호는 일생 동안 여도비지, 동여도지, 대동지지 등 세 종류의 지리지를 만들었다. 그는 지리지와 지도를 상호 보완적 존재라고 봤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만 완전한 국토정보의 집대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정호는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의 지도 제작의 전통, 그리고 지리지 제작과 편찬의 전통, 더욱이 실학적 지리학의 전통을 모두 집대성한 종합적 지리학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 김정호는 이름을 날리거나 명예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지리학적 성과들은 국토와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과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인물 김정호를 되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산자 김정호는 평생 동안 지도와 지리지 제작에 열중했을 뿐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도와 지리지들은 김정호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리학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호는 과연 어떻게 이런 위협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일제 때 만들어진 조선어 독본의 이야기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정말로 백두산을 7번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이 지도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김정호의 지도 제작 과정을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지리와 천문에 관한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장.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들도 대거 선보였는데 대동여지도 이전의 지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여지전도. 대동여지도보다 40여 년 앞섰을 뿐인데도 지도의 정확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글씨는 지도라기보다 지리지를 연상시킨다. 대동여지도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고려전도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지도 속에서도 한반도의 모습은 심하게 왜곡돼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현대 지도 제작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측량을 위해 먼저 GPS 장비를 설치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지점의 경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국엔 측량 기준점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측정할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현재 그 37도 16분 43.51초라는 그 위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도는 이제 127도 03분 21.586초가 이 기계에서 지금 수신되었습니다.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도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점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종합하면 지점과 지점 간의 거리, 경위도상에서의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과학이 발달한 현재까지도 지도 제작의 상당 부분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데 지명이나 경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엔 지도 제작에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을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예전에 지도 제작 방식은 직접 필드에 나가서 거리를 재고 각을 재는 평판 측량 방식에 의해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지도는 항공사진 측량 방식에 의해서 지형 지물을 취득하고 지명과 경계를 조사해서 평면상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실측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토지 측량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대동여 지도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 실측 자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단서를 찾던 중 김정호의 지리지 속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정호가 쓴 첫 번째 지리지인 여도비지는 도별로 지역을 나눠놓은 일종의 군현 지리지인데 친구였던 최성환과 함께 저술한 책이다. 이 여도비지 속에 매 지역마다 그 지방의 경위도를 기록한 표가 들어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경위도는 북극고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경위도 기준이 있었고 실제 지도 제작에도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김정호가 직접 측정했던 것일까? 그 당시의 측량기기라든지 기술의 수준으로서 혼자서 그 많은 데이터를 측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뿐만이 아니고 김정호 선생이 저술한 그 여도비지 속에 정조 15년 정해년 이때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팔도 관찰사 0의 경위도 좌표하고 서울의 경위도 좌표를 측량하게 했고 그것을 비변사에 있는 여지도에다가 요즘 말로 업데이트 시킨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김정호 선생은 그 당시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데이터하고 그때 측량한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의 또 다른 지리지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정조 15년 팔도에 미용을 내려 북극고도와 편동서도를 측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때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측량이나 측정을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한 결과 세종 때 이미 측량을 시작했고 전국의 주요 도로에 30리마다 표석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거리 측정을 위해 길이 고차란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는 스스로 종을 치고 북을 울리는 반자동 거리 측정기였다. 이 놀라운 거리 측정기에 대해서는 홍대용이 쓴 담원서 속에 그 작동 원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기록에 따라 복원해보면 기리고차의 겉모습은 마차와 비슷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다. 수레가 발리를 가면 종이 한 번 울리고 일리를 갔을 때는 여러 번 울리도록 했다. 사람은 수레 위에 앉아 소리를 듣고 기록하기만 하면 됐는데 북소린 오리에서 한 번, 심리에선 여러 번이 울렸다고 한다. 세종 말에는 반자동 거리 측정 기계인 기리고차를 만들어서 전 국토를 측정을 했는데 당시의 줄자에 비해서 기리고차를 사용을 하면 거리 측정의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모습을 그려놓은 동궐도. 당시 궁궐안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문 관측기구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경위도 측정의 전통 또한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경위도를 측정한 가장 큰 목적은 날씨를 연구해서 농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측정된 기록은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됐을 것이다. 조선 초기에 이제 간의와 같은 것을 그 이후로도 사용을 했을 것이고 후기에 가게 되면 적도이라든가 또는 간평이라든가 그리고 그것보다 좀 간단한 이제 상한의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미 측정해 놓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도와 지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번 새로이 측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김정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동지지 속에 자신이 참고한 도서명을 밝혀놨는데 모두 65종으로 고금의 지리학 서적들이 망라돼 있다. 이것은 김정호가 전통 지리학의 성과를 기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서 1861년 대동여 지도를 완성했던 김정호. 그러나 그에겐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동여 지도는 1861년과 64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됐는데 이 두 개의 판본 사이엔 미세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는 산맥을 새로 삽입했다. 지명이 새로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도 10여 군데가 넘는데 대동여 지도의 수정이 목판 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완벽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김정호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대동여 지도는 1861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김정호가 눈을 감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결국 이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 지리학의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지리학의 성과를 계승 집대성하고 다시 거기에 지도표나 방점과 같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만든 것이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호는 왜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이 같은 지도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김정호가 살았던 조선 후기는 실학이 융성하고 또 상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졌고
또 이 지도의 필요성도 커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김정호가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또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목판 지도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동여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더없이 편리한 그런 지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라면 굳이 봉수라든가 또는 이 군사시설 같은 이런 것들을 지도에 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김정호의 이 대동여 지도는 이런 시설들을 아주 자세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같은 시설들을 이 지도 속에 기록해 놓은 데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천에 위치한 화도진 공원.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은 강화조약이 바로 이곳에서 체결됐다. 강화조약이라고는 하지만 무력을 앞세운 열강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던 시기였다. 당시 조선 측 대표로 참석한 이는 전권대사 신한. 대원군 집정기의 대표적 무관이었던 그는 누구보다도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인물이다. 신헌은 자신의 문집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로선 국가 1급 기밀 서류에 해당하는 비변사나 규장각의 지도들도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호가 당대 최고의 군사 지도들을 볼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당시의 군사 지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지도는 당시 청나라와 마주하고 있던 국경 지역의 지형을 그려놓은 관방지도다. 이 지역의 지형, 성곽, 도로 등이 매우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정방산성도 역시 이 지역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사지도다. 성벽과 진보 등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우물과 창고까지도 세밀하게 표현해 전쟁 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전에 관방지도라는 것들은 어떤 관방시설에 대한 정확한 표기였다면은 대동여 지도는 전국적인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굉장히 성에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도로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 그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접근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개별 작전보다는 전체적인 관방 계획을 세우거나 전체 전력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특정 지역의 편중됨이 없이 전국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전국의 봉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면 지도상에 표시된 봉수 기호들을 모두 연결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한 장의 훌륭한 봉수도가 완성되는 셈인데 역참이나 창고, 진보 등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대동여 지도는 전국 지도라도 개별 지역에 대한 정확성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의 외곽 방어를 담당하는 강화도를 살펴보면 먼저 성벽의 위치가 꼼꼼하게 그려져 있다. 강화도 전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위치가 한눈에 들어오고 봉수나 창고 등 각종 군사시설들에 대한 파악도 손쉽다. 이것은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면서 군사지도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동여 지도가 갖는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바로 정확성입니다. 어느 지도보다도 정확한 방위, 정확한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라든가 즉 관방 시설이나 아니면은 도로, 수로 이런 것들이 기호화돼서 표시되고 그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군사 지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대동여 지도의 군사 지도로서의 활용 가치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1925년 10월 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정호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청일전쟁 당시 양국 군대가 모두 대동여 지도를 작전 지도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대동여 지도를 사용해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일본군은 우리나라에 관한 상세한 지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여 지도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지도도 그중 하나인데 서해안과 한강 주변의 해로를 표시한 것이다. 서울까지 배를 이용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한강 전체의 수심까지 꼼꼼히 기록해두었다. 근대 측량 기법으로 만든 정밀한 지도를 가졌음에도 대동여 지도를 활용한 것은 이 지도가 현대 지도 못지않게 정확하고 편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누가 봐도 그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했던 김정호의 생각 속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라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대동여 지도라는 거는 어디에서 누가 봐도 어느 위치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나의 시점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군사적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사람하고 그 군인들을 좀 멀리에서 지도하는 사람하고 지휘하는 사람하고 같은 관점에서 그 볼 수 있다는 게 대동여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와 대동지지를 만든 시기는 이양산과 외국 함대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던 무렵이었다. 지도와 지리지 편찬 과정에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당시로선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저술이었던 대동지지 속에 유독 군사 항목이 강조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전고란 항목인데 이전의 지리지에선 볼 수 없었던 이 같은 항목을 통해 국방을 중시했던 김정호의 지리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 대동지지에는 그 이전에 어느 지리지에도 없었던 전고라는 항목이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고 항목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전투나 전쟁, 그런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밖에 성곽이나 목장, 군사적인 시설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김정호는 당시 외세가 밀려오던 19세기 중후반에 국가적인 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지식과 인식을 지리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김정호가 지도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대동여 지도의 첫머리에 실린 지도 유설이다. 그의 뜻은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 지도로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고 시절이 평화로우면 이로써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고자 함이었다. 대동여 지도는 이전까지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무모하게까지 여겨지는 한 사내의 꿈에서 비롯됐다. 국토정보를 지도상의 네트워크로 구축함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희망했던 그 꿈은 지금 우리 앞에
6.6m의 초대형 지도로 남겨졌다. 세계 지도사의 길이 빛날 마지막 고지도 대동여 지도는 140여 년 전 미천한 신분의 한 사내가 평생을 바쳐서 만든 집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록 이 지도가 만들어진 뒤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일제강점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맞이함으로써 이 지도를 통해 국가 부국강병의 초석이 되고자 했던 김정호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개인의 힘을 통해 당대 최고의 지도와 지리지를 편찬하고 이것을 통해 19세기 우리나라 이 국토 정보를 체계화하고 집대성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6.6m에 달하는 이 초대형 지도 속에 담긴 것은 이 국토 정보의 중요성을 앞서서 깨닫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이르는 이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던 선각자 김정호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